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이 불법 부의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공정과 자유를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나 대표는 현 정권 2년 반을 실패의 국정 운영으로 규정하고 광화문 10월 항쟁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마친 뒤에 한 차례 기각됐던 조 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와 공유차 업계의 갈등에 검찰은 일단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의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며 이재용 대표를 기소한 건데 이용객이 늘고 있는 타다 운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 문제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저녁 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 동안의 스타디움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 7개 나라, 20개 도시에서 진행한 공연에는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해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경제 효과도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가을 들어 첫 황사가 나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인천, 충남, 전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오후에는 동쪽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신 다가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국회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문희상 의장, 오늘 아침만 해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부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 오늘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가 됩니다. 원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참모들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3일이란 날짜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게 지난달 2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체계 작구 심사 90일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원래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 이후 18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법적 미비와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을 문희상 의장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의장은 남은 심사 기간에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3일 부의한 뒤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부의라는 건 한마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건데 본회의 상정 표결 직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요. 60일이 지나면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서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야당은 오늘 부의가 불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한 문희상 의장 결정에 대해서 아직 각 당의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비판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부당함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자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인 것이라면서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뻔뻔한 정권, 염치 없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문재인 정권의 착각일 뿐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 나라가 온통 가난해졌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등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을 상징하는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서 거친 말로 조롱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옳은소리 가족이라는 영상에서 문 대통령을 욕심에 눈이 멀어 망신을 주려는 것도 몰랐던 임금님에 비유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소득주도 성장, 대북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위하자마자 안보와 경제, 외교와 인사를 모두 망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면서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공개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무가내 표현을 동원하고 대통령에게 재앙이라는 모욕까지 퍼부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가칭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자유한국당의 풍자 만화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험한 정치라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황교안 대표가 격려를 하는 건 정말 개그이자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당연직 이사로 3년 넘게 활동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관을 보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임원이 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승인 없이 임원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청산비 발생한 잉여금을 불법적으로 사옥 매입 자금에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감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치를 그만두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채용 비리나 위장 소송이 아닌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두 차례 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는데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추가 사건으로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려졌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무관한 사건으로 다른 사업 관계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알선 수재 혐의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채권 채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는 웅동중학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전달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현재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 입원했고 목 척추 부위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추가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정경심 교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사 일정이 있습니까? 네, 아직 정 교수의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정 교수를 두 차례 소환해 입시 비리와 증거 인멸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조사 뒤 어제와 오늘은 아직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 12일 구속 기한까지 정 교수 관련 의혹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의 정 교수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어서 소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정 교수가 지난해 1월쯤 WFM 12만 주를 차명으로 살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돈이 이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WFM에서 조 전 장관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고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계좌 이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고 WFM과 연락한 적도 연관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표창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6일 자유한국당이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 목적으로 최 총장과 통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올 가을 들어서 첫 황사가 나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서쪽 내륙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지금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 전 지역과 인천 서부입니다. 또 충남 서부와 영동 남부, 전북 군산과 경남 함양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내려집니다. 그런데 새벽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3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황사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쪽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이 금지됩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밤사이 약화해 내일은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의 농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소카 이재용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택시업계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이제 법원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자 먼저 검찰이 타다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택시업계는 처음부터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차량을 제공하는 소카 이재용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택시업계의 고발 취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탁업체에 기사를 모집을 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 이런 형태가 택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네, 검찰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도록 했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고 이후엔 국토교통부에 의견 조회를 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해왔습니다. 네, 자 고발장이 접수된 지 8달 만에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수사를 맡았는데요. 소카 이재용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벌 규정, 다시 말해 회사 관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을 검찰이 불법으로 봤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 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관련법을 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차를 빌린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유료 여객 운송 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타다의 성격이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예, 자 업계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타다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검찰은 타다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업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소카와 타다 측은 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결정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다가 택시 영업권을 침해한 불법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공유 경제인지는 이제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검찰은 일단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시장 혼란이 적지 않은데요. 당장 타다의 운행 여부 그리고 앞으로 공유업계 운명은 어떻게 가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조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타다가 지금까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을 보면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이었는데요. 검찰은 이게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이라서 이 예외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앞서 이제 조성호 기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일단 이런 전문가적인 영역이 이렇게 법정으로 가게 돼서 참 안타깝고요. 예. 이제 법 전문가들이 판단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객 운수 면허라든지 그다음에 렌터카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거의 7, 80년대에 그때의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 법 조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처럼 이렇게 새로운 이제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어떤 모바일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네.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이런 제반 여건이 이제 바뀐 환경에서는 원래 법 조항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법적으로 가게 된 게 안타깝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자,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은 타다의 공식 입장문을 보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법원 판단 날 때까지는 자, 타다의 서비스가 지금처럼 계속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의 이해집단 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제 시민들 이용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예. 이게 법 제도 즉 국회에서 좀 다뤄야 할 문제인데 이게 그거가 이미 도달하기 전에 바로 법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안타깝고요. 그리고 네. 또 아직은 이게 최종 결정 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타다 말고 유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렇죠. 다른 네. 회사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타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서 네. 타타라든지 파파라든지 이제 유사 서비스들이 이제 막 론칭이 되는 이제 시점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대표 주자가 어떤 큰 이제 벽에 부딪혀되니까 아마 후발 주자들은 조금 주춤하고 네.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7월부터 국토부 차원에서 이 업계 간 상생한 논의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 검찰 기소 결정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논의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그 상생을 위한 그 협의체 자체도 아주 그렇게 원만하게 이제 굴러가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이 예. 와중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택시업계에서는 예. 굳이 이 협의체를 뭐 끌고 갈 어떤 뭐 이유라든지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뭐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전에라도 계속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할 텐데 실제 글쎄요 그 택시업계에서 적극 나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 타다 모회사 소카 이재용 대표 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좀 보면 네.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허물어서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을 기소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대표가 기소된 어제 대통령이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보다도 사실 2주 전에 지난 예. 15일 날 그 정부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2027년 8년 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전까지 관련 법 제도라든지 인프라를 이제 그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교통 전문가들은 예.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신교통, 뭐 공유경제, 그러니까 이게 법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2주 전에 정부가 이제 8년 후에 그런 어떤 새로운 미래차 전략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택시업계 어려움 때문에 당장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부가 얘기했던 뭐 2017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법 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교통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뭐 바로 이렇게 어제 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이게 크게 보면 공유 경제의 문제로도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택시 뭐 공유차뿐만 아니라 지금 숙박 사업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갈등을 겪는 업체들도 꽤 많이 지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제 검찰 기소가 이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혁신 사업 전반까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확대 해석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러운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어떤 혁신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항상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의 법제도와의 충돌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현재 시스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네. 새로운 어떤 법제도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번 택시 타다 문제를 보면 그런 어떤 새로운 법제도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자라는 그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냥 기존의 어떤 법제도 하에서 어떤 법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법제도를 바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사실 그 동력을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최근에 이 검찰 수사 별개로요. 타다의 운영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제한을 하고 네네. 또 6시간 이상 이용하도록 시간 제한 규정을 두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 사업 자체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의 어떤 통과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 국회에서 예. 사실은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2014년 처음 이제 우버가 도입되려다가 실패했을 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우리가 좀 그 긴 안목을 가지고 그 여기자는 운수사업법의 핵심 조항인 그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뭐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 지난 뭐 거의 7, 8년 동안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네. 어떤 이해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그 기존에 있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법제도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좀 더 본질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지금 주무부처는 국토부입니다. 자, 국토부 입장을 보면은 새로운 서비스 제도가 급하다 이런 애매한 입장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용기가 필요하다. 네, 국토부는 양쪽이 좀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우리 택시 업계 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혁신의 어떤 그 시대에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좀 중심을 잡고 실제 지금 택시 업계 어려움은 뭐 재정이 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어떤 혁신의 방향의 물꼬는 좀 트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생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냐 퇴출돼야 되느냐 지금 뭐 시각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정부가 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 저녁 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 동안의 스타디움 투어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투어로 벌어들인 수익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5조 원을 넘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김혜은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 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리는 잠실 주경기장 사람 정말 많았는데 오늘이 이 스타디움 투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투어에서 100만 명 넘게 콘서트장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스타디움 투어, 그러니까 대형 경기장에서의 콘서트 투어를 이어왔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영국, 프랑스 등 총 7개 국가, 10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서울에서 투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만 32만 명을 만났고 영국과 프랑스 23만 명,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 13만 2천 명까지 이번 투어로 모두 102만 명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네, 102만 명이면 6개월 17만 명, 한 달에 17만 명 정도가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출 역시 엄청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투어 매출은 2천억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매출액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 발표된 수치들로 가늠을 하는 건데요. 지난 6월 미국 매체 폴스타는 방탄소년단이 프랑스 공연까지 해서 7,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0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회당 평균 티켓 매출은 75억 원, 전체 투어의 티켓 매출이 1,50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세계 각지에서 운영한 팝업 스토어와 공연 온라인 생중계 수익 등을 합하면 2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방탄소년단 측의 수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경제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1포인트씩 증가할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0.45%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평균 8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소비재 수출액 효과까지 합하면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1,4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2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5조 원 넘는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이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투어 매출 말고도 큰 의미를 남겼죠?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스타디움 투어에서 세계 대형 공연장에서의 최초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팝의 심장부인 미국 로즈볼에서의 공연에 이어서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도 입성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웸블리 공연을 두고 과거 비틀즈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에 비유해서 코리안 인베이전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스타디움 공연을 연 것도 큰 이정표가 될 장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늘고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기록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한옥 여사가 아주 많이 위독하신 것은 맞지만 별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하죠. 인류의 첫 발상지, 그래서 오랜 기간 학계의 관심사항이었는데요. 그동안 아프리카라고만 알려졌는데 이 국제공동연구팀이 현생 인류의 좀 더 구체적인 발상지를 밝혀냈습니다. 또 최초의 이주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와 해부학적으로 같은 이른바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뼈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정확한 발상지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연구팀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북부 칼라리 지역에서 나타나 기후변화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20만 년 전 인류의 조상과 같은 혈통을 가진 1,200여 명의 혈액세포를 분석해 발상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현생 인류는 지금의 칼라리 사막에서 나타나 13만 년 전 북동쪽으로 일부 이주했고 이후 11만 년 전에 남서쪽으로 한 번 더 이주해 서로 나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습지였던 칼라리 지역이 건조한 사막으로 바뀌면서 녹지대를 따라 이동한 겁니다. Based on climate, geological and genetic data that changes in Earth's axis and orbit around the sun triggered past climate and vegetation changes, which then enabled migrations to areas that were otherwise not suitable for life. 연구팀은 인류의 유전적인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발달한 데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기 인류의 새로운 이동 원인이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비밀을 푸는 데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서 논란을 빚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5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6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을 유포해 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는 등 공분을 일으킨 친딸 성폭행 의심 동영상 게시물은 경찰의 확인 결과 중국에서 제작한 아동 음란물을 이용해서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제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제중국 동포 50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조사에서 아내가 외도하는 것 같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이른바 염전노예와 축사노예처럼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아서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에서 종이상자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A씨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배달 보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친척이 A씨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은 진정을 접수하고 미지급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2달 가까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감금은 없었지만 임금 지급은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5년 전 A씨 가족이 급여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모아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지급했고 사업장이 매각되면 급여에 은행이자를 더해 A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는다며 고위험군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이장 등도 동원됐지만 A씨는 조사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인권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 허상이라고 보고요.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 따라서 어떤 그 임금체불 학대 이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를 보완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금 체납이 확인됐더라도 장애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주고 뭐 자기는 돌봐줬다 하는데 사실은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노동력을 착취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이제 가족, 교육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는 1,800여 건, 이 중 절반 정도가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진 지난 3분기에 일본으로 오간 항공 여객이 1년 전보다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항공 이용객은 1년 전보다 4.4% 늘어난 3,100만 명으로 단일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전체 여행객은 2,300만 명으로 4.8% 늘었고 국내선도 3%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일본 노선 여객은 14.6%나 급감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에 미치지 않는 이른바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23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13년 11만 3천여 건에서 2017년 20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양도소득은 2조 2천억 원에서 6조 8천억 원으로 200% 넘게 치솟았으며 5년 동안의 전체 양도소득은 23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3일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4명의 실종이 신고된 베트남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트럭 운전자 모리스 로빈슨이 영국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로빈슨은 첼름스퍼드 치안 판사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화상 연결 방식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색 운동복을 입은 그는 이름과 주소만을 짧게 말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앞서 로빈슨을 살인과 인신매매, 밀입국,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많은 이민자를 영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국제적 불법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5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심리가 재개될 때까지 계속 구금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사망자 39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베트남인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응해안성과 하틴성에서 모두 24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18살 아들 티앱의 전화 문자를 받았던 어머니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Vì thầy khiếp sợ quá, đi mạo hiểm quá, trước khi đi là mình không biết là chưa biết gì hết là cho con đi rồi chứ. Giờ biết rồi là nếu mà con nữa cũng cho con đi rồi. 돈을 벌기 위해 티앱과 함께 갔던 사촌형 헝 역시 소식이 끊겼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와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영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 벌거벗은 임금님. 정치 풍자를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논란에 또 한 번 불을 지폈습니다. 2004년 환생경제 연극부터 국회에서의 풍자 누드 전시, 얼마 전 아이들이 부른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까지 국민들에게 다시 소환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잡음 속에서도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분도 있네요. 잠시 뒤 전국 핫 이슈 두루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